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12-V-리그 남자부 KB손해보험 한국전력 프리뷰. 이 경기는 서브와 리시브 싸움에서 우위를 잡는 팀이 세트 흐름을 통제하는 전형적인 구도로 볼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비에나의 퀵 오픈과 라이트 강타, 야쿱의 오픈 찬스 마무리, 나경복의 서브 압박이 가동되면 자연스럽게 공격 템포가 빨라진다. 초반부터 서브 타깃을 한국전력 리시브 라인에 집중시키면 한국전력 세터의 선택지는 김정호 위주의 하이볼 패턴으로 점점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KB손해보험 블로킹 라인은 라이트 레프트 위치에서 상대주 특점 루트만 정확히 읽어도 위치 선정과 타이밍을 맞추기가 한결 쉬워진다. 반면 한국전력은 리시브가 안정될 때에만 에디와 전진선의 중앙 속공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서브 공세에 밀리면 중앙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블로킹 라인도 코트 폭을 넓게 쓰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세트가 길어질수록 한국전력은 사이드 아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KB손해보험은 서브와 블로킹 위치 조정만으로도 흐름을 계속 틀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비에나의 퀵 오픈 공격 퍼포먼스는 특히 세트 중후반에 위력을 발휘하는데 한번 타점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상대 블로커들이 점프 타이밍을 쉽게 읽지 못해 디그 커버에도 부담이 커진다. 야쿱은 오픈 찬스에서 높은 타점과 코스 선택을 바탕으로 득점을 쌓는 유형이라 길어진 랠리 이후에도 결정력을 유지해줄 수 있는 카드다. 나경복과 이준영의 서브는 한국전력 리시브 라인을 계속 흔드는 역할을 하며 한 세트 안에서도 특정 로테이션에서 연속 서브 득점이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김정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고 라이트 쪽에서 확실하게 정리해줄 득점원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세트 후반 점수차가 두세 점 정도로 벌어졌을 때 KB손해보험은 비에나와 야쿱, 나경복을 번갈아 활용하면서 블로킹 타깃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한국전력은 선택지가 한정된 상태에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전반적인 전술 밸런스와 세트 운영 능력, 서브 리시브 싸움까지 모두 종합해 보면 KB손해보험이 조금씩 점수차를 벌리는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한 세트 정도는 한국전력이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며 맞붙는 구간이 나올 수 있지만 세트가 누적될수록 공격 루트 다양성과 블로킹 조직력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비에나와 야쿱의 공격 퍼포먼스, 그리고 KB손해보험의 짜임새 있는 공격 전술이 경기 전체 흐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비에나의 퀵 오픈과 라이트 강타, 야쿱의 오픈 찬스 마무리가 결합된 KB손해보험의 공격 설계가 세트 후반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구조다. 한국전력은 김정호 의존도가 높은 공격 구조와 리시브 기복 때문에 서브 공세를 받는 순간 하이볼 몰빵 패턴으로 수렴할 위험이 크다. 서브 타깃 운영, 중앙 속공 활용도, 세트 후반 블로킹 조직력까지 감안하면 KB손해보험이 전체 경기 리듬과 스코어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서브 리시브 밸런스와 라이트 득점 완성도, 세트 후반 집중력을 모두 합치면 KB손해보험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경기를 꽉 쥐고 갈 구도다. 2.12-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GS칼텍스. 이 경기는 현대건설의 안정적인 사이드아웃 구조와 GS칼텍스의 실바 의존도가 어느 정도까지 대비될지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현대건설은 리시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세터가 높이를 조절하며 카리에게 과감한 하이볼을 올려주는 선택을 통해 위기 구간을 끊어낼 수 있는 팀이다. 카리가 이런 볼을 득점으로 꾸준히 가져가면 현대건설은 세트 후반에도 큰 변동 없이 점수차를 관리하는 경기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양효진의 중앙 속공과 이동 공격이 초반부터 살아나면 GS칼텍스 블로킹 라인은 중앙과 사이드를 동시에 의식해야 해서 실바 지원 블록이 한 박자씩 늦어질 여지가 생긴다. 이예림이 리시브 라인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면 세터는 중앙과 사이드, 필요할 때는 백어택까지 적절히 섞어 쓰면서 GS칼텍스 수비 라인을 좌우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김희진은 세트 후반과 듀스 상황에서 라이트 쪽 강타 한 방과 블로킹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맡으면서 현대건설의 클러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반면 GS칼텍스는 실바의 화력이 초반부터 폭발할 경우 서브와 강타를 동시에 몰아치며 현대건설 리시브를 흔드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세터 선택지가 실바 쪽으로 더 쏠리게 되고 중앙 활용이 줄어들면서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강타 위주로 굳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 블로킹은 실바 쪽으로 블록 포커스를 집중시키기 쉬워지고 디그 라인과의 연동까지 맞춰지면 긴 랠리에서 득점 분포가 점점 현대건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전체적인 세트 운영, 사이드 아웃 성공률, 블로킹과 수비 커버의 안정감을 종합해보면 현대건설이 홈에서 경기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다. GS칼텍스가 서브 강도로 경기 초반 균형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세트가 길어질수록 현대건설의 높이와 사이드 아웃 구조가 서서히 위력을 발휘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사이드 아웃 구조가 잘 잡힌 팀과 에이스 의존도가 높은 팀의 맞대결로 정리되고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그 차이가 점수차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핵심 포인트. 현대건설은 카리의 하이볼 처리, 양효진의 중앙 장악, 이예림의 리시브 안정, 김희진의 클러치 한 방이 결합된 사이드 아웃 구조를 갖추고 있다. GS칼텍스는 실바 중심의 화력이 위력적이지만 리시브와 공격 분산이 흔들리는 날에는 실바 의존도가 과하게 높아지며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패턴이 있다. 세트 후반 사이드 아웃 성공률과 블로킹 수비 커버 밸런스를 감안하면 현대건설이 경기 전체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 사이드 아웃 전환 능력과 중앙 블로킹 안정감을 기준으로 보면 현대건설이 세트 후반까지 주도권을 유지하며 승부를 정리할 구도다. 3.12-1 걸프컵 이집트 쿠웨이트. 이번 아랍컵 매치는 양팀 모두 4-2-3-1을 사용하지만 측면 수비 조직력과 크로스 대응 능력에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는 대결이다. 이집트는 마르무시가 측면에서 11 돌파 이후 인프런트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정확히 공급하는 루트를 통해 경기 초반부터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들 수 있는 팀이다. 마르무시가 풀백을 끌어내고 이선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순간 쿠웨이트 수비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누구를 먼저 잡아야 할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 틈에서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문전에서 몸싸움과 위치 선정으로 수비수를 등지고 버티거나 한 발 앞선 타이밍으로 공중볼 타점을 선점하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테아는 후방 빌드업에서 급하게 전진 패스를 찌르기보다는 한 번 더 잡고 측면으로 넓혀주는 패턴으로 이집트의 점유와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전망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크로스가 단 한 번만 정확히 연결돼도 모스타파 모하메드에게 노마크에 가까운 결정적 찬스가 생성될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 쿠웨이트는 좌우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아 수비 전환 국면에서 라인 정렬이 흐트러지는 약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측면에서 크로스를 허용하는 장면에서 1차적으로 공에만 시선이 쏠리고 뒷선에서 침투하는 공격수 마킹이 풀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다음이 공격 시 과감하게 올라가는 만큼 뒤 공간 커버가 늦어지면 이집트의 측면 하프 스페이스 연계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나세르의 제공권을 활용한 롱볼 루트는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지만 중원과 측면이 동시에 올라서지 못하면 세컨볼 경쟁력에서 이집트에 밀리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마르무시의 크로스와 이선의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는 순간 경기 리듬과 점유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구조다. 쿠웨이트는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파울로 끊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실점 리스크를 안고 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누가 박스 안타점 싸움과 세컨볼 경합에서 앞서느냐, 그리고 누가 더 효율적으로 측면 크로스를 활용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이집트는 마르무시의 날카로운 인프런트 크로스와 모스타파 모하메드의 박스 장악력을 앞세워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쪽이다. 쿠웨이트가 역습 한두 번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점유와 박스 안 장악력에서는 이집트 쪽으로 기울어진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핵심 포인트. 마르무시는 측면에서 11 돌파와 인프런트 크로스를 동시에 위협적으로 만들어내며 이집트 공격의 핵심 가속 장치 역할을 수행한다.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제공권과 박스 안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이며 크로스 한두 번만 정확히 연결돼도 득점으로 직결될 수 있는 타입이다. 쿠웨이트는 좌우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과 크로스 대응 타이밍에 어긋나는 약점이 커 이집트의 측면 공세에 흔들리며 실점 위험을 안고 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측면에서 올라오는 한두 번의 정확한 크로스와 박스 안타점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흐름이며 이집트가 이 구도에서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4.12-3 독일 FA컵 메넨글라트바흐 FC 장크트 파울리. 이 경기는 포메이션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누가 그 공간을 더 잘 막아내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글라트바흐는 슈테거와 하크를 중심으로 이선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고 타바코비치는 박스 안에서 이 패턴의 최종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타입이다.
상파울리는 3-4-1-1 특성상 윙백이 높게 올라가는 순간 300옆과 중원 사이에 애매한 틈이 생기는데 이 구간이 바로 글라트바흐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공략 포인트가 된다. 슈테거는 이 틈을 읽는 감각이 좋아 중앙에서 볼을 잡으면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패스를 찔러 넣거나 직접 그 공간으로 침투해 볼을 받는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하크는 측면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접어 들어오면서 윙백과 센터백 사이를 정면으로 찌르는 움직임을 반복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상파울리의 느슨한 하프 스페이스 수비는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컷백 루트가 한번 열리면 타바코비치는 박스 안에서 슈팅 타점과 위치를 빠르게 잡아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연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반대로 상파울리는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와 아운톤지의 움직임을 활용해 글라트바흐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빠른 전환 공격을 준비할 것이다. 다만 투톱 중심의 빠른 전진에 비해 수비 전환 시 중원 라인의 복귀 속도가 늦어지면 다시 한번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글라트바흐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한 하이라인 운영보다는 중원에서 균형을 잡고 볼을 회수한 뒤 슈테거와 하크에게 빠르게 공을 배달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파울리의 수비 블록은 컷백과 침투 패턴을 막기 위해 안쪽으로 더 좁혀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측면과 박스 앞 공간은 오히려 더 자주 열릴 가능성이 크다. 상파울리가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타이밍마다 글라트바흐의 역습 루트가 동시에 열리고 이때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테거와 하크가 다시 한번 찬스를 만드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된다. 리그에서 12경기 24실점을 허용한 수치 자체가 상파울리 수비 조직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인 만큼 글라트바흐의 공격 자원이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상파울리의 느슨한 하프 스페이스 수비를 글라트바흐가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바코비치가 박스 안에서 얼마나 높은 마무리 집중력을 보여주느냐에 달린 승부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구조적인 공간 활용 측면에서 글라트바흐가 상파울리보다 더 많은 답을 가지고 있는 매치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상파울리는 하프 스페이스 수비가 느슨의 중원과 측면 사이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이 구간에서 실점 위기를 반복적으로 허용하는 팀이다. 글라트바흐는 슈테거와 하크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패턴을 통해 타바코비치에게 박스 안에서 높은 확률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다. 리그에서 드러난 상파울리의 다실점 패턴을 감안하면 공간 활용과 공격 완성도에서 글라트바흐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상파울리의 헐거운 하프 스페이스를 글라트바흐가 얼마나 냉정하게 공략하느냐의 싸움이고 그 흐름에서 글라트바흐가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5.12-3 걸프컵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 경기는 4-3-3-3과 5-4-1의 전형적인 대결이지만 단순히 포메이션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박스 근처 간격 관리와 세컨볼 처리 능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알하산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1차 차단과 압박을 걸고 탈취 이후 곧바로 측면과 전방으로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템포를 끌어올린다. 알 브라이칸이 수비 뒷공간과 측면을 동시에 위협하면 오만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뒤로 눌리면서 박스 앞 공간 관리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 상황에서 알 셰흐리는 박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 잡고 세컨볼을 노리며 흘러나온 볼을 영리하게 잡아 반박자 빠른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할 준비를 한다. 오만은 5-4-1로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널티박스 근처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파이널 서드 수비 리커버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크로스를 한번 걷어낸 뒤 두 번째 상황에서 박스 앞에 남은 알 셰흐리에게 슈팅 각이 열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굳이 박스 안으로만 침투를 고집하기보다 파이널 서드에서 세컨볼과 중거리 슈팅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법이 된다. 알하산이 하프라인 위에서 세컨볼을 가다듬고 양측면으로 볼을 뿌려주면 오만의 수비 블록은 좌우로 흔들리고 결국 박스 앞에서의 간격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오만은 알사브이와 다음안을 활용해 역습 한두 번은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점유와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면 공격 기회 자체가 제한될 여지가 크다. 또한 5-4-1 구조 특성상 윙백이 전진했다가 역습을 막기 위해 급히 복귀하는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구역이 동시에 비는 구도가 자주 발생한다. 사우디가 이 구역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세컨볼을 계속 주워 담는다면 슈팅 볼륨이 쌓이고 그중 한두 번은 알 셰흐리의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직결될 수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오만 수비는 클리어링과 박스 안 수비에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만큼 박스 앞에서 떨어지는 볼에 대한 집중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부터 사우디가 점유와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고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볼과 중거리 한 방으로 스코어를 벌려나가는 흐름을 그리기 쉽다. 오만이 세트피스나 롱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파이널 서드 수비 안정감에서 사우디와의 격차가 분명해 보인다. 종합하면 박스 근처 간격 관리와 세컨볼 처리 능력에서 앞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 흐름을 통제하며 승리에 가까워질 시나리오가 보다 설득력 있다. 핵심 포인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알 하산의 중원 장악력과 알 브라이칸의 침투, 알 셰흐리의 중거리 옵션이 맞물리며 파이널 서드에서 꾸준히 위협을 생산할 수 있는 팀이다. 오만은 5-4-1로 내려 앉아도 널티박스 근처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파이널 서드 수비 리커버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세컨볼 경합과 박스 앞 중거리 대응에서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 기대값이 더 높은 경기 구도다. 결국 승부는 박스 앞 세컨볼 장악과 중거리 한 방에서 갈린다. 알 셰흐리가 흘러나온 볼을 잡아 인스텝 슈팅으로 꽂아 넣는 순간 경기 흐름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 가능성이 높다. 6.12-3 프리미어리그 본머스 에버턴. 이 경기는 단순히 누가 슈팅을 더 많이 때리느냐가 아니라 공이 머무는 구역에 어느 팀이 더 많은 숫자를 배치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점유율을 쥐고 가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머스는 볼이 위치해 있는 주변 지역에 최대한 많은 자팀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수적인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짧은 패스를 연속적으로 주고받는 구조에 특화되어 있다. 에바니 우송이 중앙에서 기준점을 세워주고 세메뉴와 테버니어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삼각형 패스 루트를 형성하면 상대가 압박을 걸어와도 탈압박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렇게 볼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뒤 측면 중앙 반대측으로 전환 패스를 섞어주면 상대 블록은 계속 좌우로 흔들리며 수비 라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는 팀이 자연스럽게 슈팅 찬스를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고 상대는 공을 빼앗기 위해 압박을 나가며 더 많이 뛰어야 하므로 체력 소모가 빠르게 누적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본머스는 세메뉴의 직선적인 돌파와 테버니어의 이선 침투, 중거리 슈팅을 믹스하면서 점유와 직선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 반면 에버튼은 공을 빼앗은 이후에도 빌드업과 전진 과정에서 한 박자씩 템포가 끊기면 다시 본머스의 역압박에 말려들며 점유율을 되돌려주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그릴리시 쪽으로 공격이 쏠리는 구간이 길어지면 본머스는 해당 구역에 숫자를 더 붙여 압박 강도를 올리면서 반대편 공간을 과감하게 버리고 한쪽 라인만 틀어막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에버튼은 볼을 탈취한 직후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두세 번의 패스 이후 다시 본머스에게 공을 내주고 수비 태세로 돌아가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 현대 축구 무대에서 볼 점유율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머스는 이미 최근 여러 경기에서 보여준 바 있고 오늘 경기 또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매치업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홈에서 치르는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본머스는 초반부터 볼을 잡고 템포를 높이려 할 것이고 에바니 우송을 축으로 한 박스 안 공격 빈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에버튼 입장에서는 더블 픽업과 듀스버리 홀이 어느 정도 버티면서 한두 번씩 라인을 깨는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간대별 흐름에서 본머스의 점유와 압박에 끌려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전반에는 에버튼이 버티는 구간도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 소모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서 본머스가 중원과 측면에서 다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장면이 점점 더 자주 연출될 수 있다. 결국 이런 점유율과 수적 우위 기반의 전술 상성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에바니 우송의 문전 침투나 세메뉴의 측면 돌파, 테버니어의 세컨 슈팅이 결승골로 연결되는 흐름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다. 핵심 포인트. 본머스는 볼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 과감하게 숫자를 몰아넣어 수적 우위를 만들고 점유율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슈팅 찬스를 설계하는 팀이다. 에버튼은 특정 자원에게 볼이 몰리는 경향이 강해 본머스의 압박과 점유 조합에 말리면 체력 소모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날 위험이 크다. 현대 축구에서 볼 점유율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머스가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결과로 증명해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전술 구조와 점유율, 체력 소모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볼이 머무는 구역을 장악하는 본머스가 흐름과 결과를 함께 가져갈 타이밍에 가깝다. 7.12-3 프리미어리그 풀럼 맨체스터 시티. 이 경기는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측면 돌파와 컷백 루트에 얼마나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느냐를 가르는 전술 싸움에 가깝다. 풀럼은 홈에서 지나치게 내려앉지 않고
4-2-3-1 구조로 중원을 두텁게 세우며 라인 간격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호드리고 무니스에게 전방에서 버티는 역할을 맡기고 이워비와 루키치가 중원에서 전개를 도우며 역습 출발점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반에는 플럼도 한두 번 정도는 이워비의 탈압박과 무니스의 연계로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맨시티의 빌드업과 포지셔닝이 플럼의 수비 라인을 점점 더 깊게 몰아넣는 흐름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도쿠가 측면 터치라인에 넓게 서서 풀백을 밖으로 끌어내고 니코 곤살레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를 받아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활용하면 플럼의 포백은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래서 플럼 입장에서는 도쿠의 1차 돌파를 막아내는 것에만 집중하기도 어렵고 안쪽에서 움직이는 홀란드와 이선 침투까지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복잡한 수비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도쿠의 측면 돌파 퍼포먼스를 통해 만들어진 공간에서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어깨 뒤를 잡고 있다가 컷백 타이밍에 맞춰 한 발 앞선 위치를 선점할 것이다.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플럼 포백은 박스 안에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조금씩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볼 처리에서도 뒤늦게 반응하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맨시티는 공을 잃었을 때도 곧바로 게겐프레싱 형태로 압박을 가하며 플럼이 역습 출발점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끊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플럼의 역습 카운터는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중원 부근에서 끊기고 다시 맨시티의 공격 차례로 돌아오는 장면이 반복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누적되면 맨시티의 공격 점유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플럼 수비는 박스 근처에서 계속해서 웨이브처럼 밀려드는 공격을 상대해야 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홀란드와 다른 장신 자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 프리킥 한두 번에서 추가적인 위협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이 경기는 플럼이 홈에서 잠깐씩 기회를 엿볼 수는 있더라도 전체적인 볼 점유와 박스 점유,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의 숫자에서는 맨시티 쪽으로 분명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매치업이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공격 패턴, 선수 개개인의 마무리 퀄리티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맨시티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틀어지고 플럼을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플럼은 호드리고 무니스의 버티는 힘과 이워비의 전진 드리블, 루키치의 활동량으로 역습 루트를 만들 수 있지만 포백이 박스 근처에서 장시간 압박을 버티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맨시티는 도쿠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클래식한 윙어처럼 돌파를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간을 홀란드와 니코 곤살레스가 활용하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다. 도쿠의 측면 돌파와 홀란드에게 연결되는 컷백 루트, 그리고 맨시티의 높은 라인 압박을 감안하면 플럼 포백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이 흐름을 끝까지 통제하기는 쉽지 않은 매치업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측면 돌파와 컷백, 그리고 박스 안 마무리 퀄리티에서 앞선 맨시티가 플럼의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다. 8.12-3 잉글랜드 챔피언십 블랙번, 로버스 입스위치 타운.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블랙번의 느린 수비 라인과 입스위치의 폭발적인 전방 스피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성 구도다. 블랙번 센터백들은 제공권과 몸싸움에서는 장점을 보여주지만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방향을 바꾸며 치고 들어오는 공격수들을 상대로는 회복 속도가 느려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풀백들이 전진하면서 하프라인 위쪽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전환 상황에서는 센터백 마이너스 풀백 사이에 넓은 통로가 생기고 이 공간이 곧바로 상대 측면 공격수들의 침투 루트로 연결된다. 반면에 입스위치는 펠리스트리의 발 빠른 침투와 아기레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통해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략하는 스타일이다. 대 아라스카에타 역시 중원에서 공을 잡는 즉시 박스 뒤편이나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정확히 찌르는 패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블랙번처럼 회전 속도가 느린 수비 라인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의 플레이메이커다. 그래서 한번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블랙번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내릴 수도, 그렇다고 너무 내리면 입스위치의 점유와 중거리 슈팅을 허용할 수도 있는 애매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입스위치는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번 골키퍼와 센터백이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을 받으며 롱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늘어나고 이는 곧 세컨볼 경합에서의 열세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블랙번이 공격으로 전환할 때 오아시 쪽으로 볼이 투입되더라도 주변 이선 자원들의 침투 타이밍이 느려 세컨드 지점을 함께 파고드는 움직임이 부족해 자연스럽게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반대로 입스위치는 한번 라인을 올려놓으면 펠리스트리의 스프린트와 아기레의 커트인 때 아라스카에타의 전진 패스가 삼각형처럼 엮이면서 전방에서 계속해서 슈팅 찬스를 생산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도 느린 수비 라인과 빠른 공격 라인이 맞붙을 때 여름 일정 속에서 체력 저하가 올수록 수비 쪽 회복 속도는 더 떨어지고 공격 쪽 스프린트 한두 번에 경기 흐름이 완전히 기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이 매치는 블랙번이 조직적인 수비 블록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보다 입스위치의 전환 속도와 측면 스프린트를 블랙번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경기다. 핵심 포인트. 블랙번 센터백 라인은 제공권은 괜찮지만 회복 속도가 느려 방향 전환이 빠른 드리블러에게 뒷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구조다. 입스위치는 펠리스트리와 아기레의 폭발적인 침투 때 아라스카에타의 전진 패스를 통해 전환 속도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팀이다. 라인을 올려야 공격 템포를 살릴 수 있는 블랙번의 구조를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뒷공간을 노리는 입스위치의 공격 패턴이 더 많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전환 속도, 뒷공간 침투, 수비 라인의 회복력까지 종합하면 이 경기는 입스위치가 블랙번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르며 승부를 가져갈 타이밍이다. 9.12-3 여축 INTL 네덜란드 대한민국. 이번 경기는 단순한 피지컬 승부가 아니라 라인 사이 공간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네덜란드는 펠로바가 최후방 수비 라인과 최전방 공격 라인 사이에서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펼치며 빌드업과 마무리 사이 연결 고리를 담당한다. 그는 1차 빌드업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내려와 전개 방향을 바꾸고 공격 전개 국면에서는 이선에서 타이밍을 맞춰 박스 안으로 침투해 전방 공격수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패턴을 자주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다. 이때 샹들리에와 그랜트가 좌우 측면에서 폭을 넓힌 상태로 수비 블록을 벌려놓으면 펠로바가 박스 앞에서 프리로 공을 잡는 순간 바로 전방 침투하는 공격수에게 직선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열린다. 반면 대한민국의 포백 수비진은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막아내는데 집중하는 동안 그 바로 앞 공간을 박스투박스 유형의 미드필더에게 내주는 장면이 자주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 선수들은 박스투박스 빌드업 전술을 메인 전략으로 쓰는 팀들을 상대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전술 상성적으로 약한 면모를 계속 보여왔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펠로바가 라인 사이 공간에서 여유있게 볼을 잡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공격 루트가 거침없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투톱과 측면 자원들이 전방 압박 강도를 끌어올려 빌드업 출발점을 흔들고 중원에서 지소연이 수비 가담을 더해 박스 앞 공간을 함께 메워줘야만 전술 상성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네덜란드의 점유 위주 전술과 박스투박스 빌드업이 대한민국 수비 라인의 누적 피로를 쌓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후반전 결정적 승부처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네덜란드 벤치의 전술 전략까지 더해지면 신선한 공격 자원들이 들어와 라인 사이와 측면을 동시에 흔드는 그림이 예상된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주전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라인 유지력이 떨어지며 박스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허용하는 장면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매치는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중심에 둔 네덜란드의 전술 완성도와 라인 사이 공간 수비에 취약한 대한민국의 구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라 할 수 있다. 전술적인 상성과 교체 카드 운용 흐름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네덜란드 쪽으로 경기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핵심 포인트. 펠로바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은 최후방과 최전방 사이 공간을 장악하며 전방 공격수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핵심 루트다. 대한민국은 박스투박스 빌드업 전술을 메인 전략으로 활용하는 팀들에게 라인 사이 공간 수비에서 약한 면모를 보여왔고 오늘도 전술 상성상 불안한 지점을 안고 들어간다. 후반 교체 타이밍과 전술 변주 폭에서 네덜란드 벤치의 전략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라는 점에서 후반 승부처에서 흐름이 크게 기울 가능성이 크다. 전술 구조와 상성, 교체 카드 운용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네덜란드가 라인 사이 공간을 지배하면서 승부를 끊어낼 타이밍에 가깝다. 10.12-3 독일 FA컵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이번 포칼컵 경기는 단순한 컵 대결이 아니라 얼마 전 리그에서 2대1로 승부가 갈렸던 리턴 매치라는 점에서 심리적 전술적 의미가 모두 크게 걸려있다. 도르트문트는 리그에서 이미 상대 빌드업 리듬을 체감했고 전방 압박으로 레버쿠젠의 템포를 끊어냈던 성공 경험을 가지고 이 경기에 들어온다. 기라시와 아데에미가 전방에서 압박 타이밍을 서로 맞춰주면 레버쿠젠 수비 라인은 뒷공간을 의식하면서도 발밑 빌드업을 시도해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이때 한번 압박이 제대로 걸리면 레버쿠젠은 센터백 라인에서 안전한 쪽으로만 패스를 돌리다가 결국 골키퍼까지 볼을 내리는 선택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도르트문트는 하프라인 위쪽에서부터 수비 라인을 유지한 채 두 번째 롱볼과 세컨볼 경합을 노리며 다시 공격의 출발점을 높은 위치에 만들 수 있다. 조브 벨링엄은 이런 상황에서 전진 패스를 받거나 세컨볼 상황에서 공을 잡아 짧은 패스로 좌우를 흔들거나 직접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다. 레버쿠젠은 시크를 향한 크로스와 텔라의 측면 침투, 알레이스 가르시아의 패스 가담으로 반격을 준비하겠지만 후방 빌드업이 끊기는 순간 공격 패턴이 끊어져 버리는 리스크도 함께 안고 있다. 특히 포칼컵 특성상 한 경기 안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에 뒤지는 쪽은 중반 이후 라인을 더 올릴 수밖에 없고 이때 뒷공간이 한 번에 노출될 여지가 커진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리그에서 이미 한 번 이겼던 상대를 다시 만나는 만큼 심리적으로도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반면 레버쿠젠은 리턴 매치라는 압박감 속에서 평소처럼 후방에서부터 길게 빌드업을 이어가려다가 또다시 전방 압박에 걸릴 경우 이전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림이 된다. 그래서 초반 15분 안에 어느 팀이 더 높은 위치에서 공을 소유하느냐, 누가 더 많은 세컨볼을 자기 편으로 가져오느냐가 흐름의 첫 분기점이 된다. 도르트문트가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에 성공하면 레버쿠젠은 템포를 끊기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게 되고 점점 더 롱볼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레버쿠젠도 시크의 제공권과 텔라의 측면 돌파라는 분명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세트피스나 역습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방에서 차분하게 풀어나가려는 팀과 전방에서 끊어내고 바로 골문으로 달려가는 팀의 충돌이며 리그에서 이미 상성을 입증한 도르트문트 쪽의 흐름이 조금 더 기울어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도르트문트가 앞선에서 압박을 성공시켜 레버쿠젠의 빌드업을 자꾸 거꾸로 돌려놓는 순간 경기 전체의 템포와 분위기는 홈팀 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도르트문트는 기라시아드 에미의 전방 압박과 조브 벨링엄의 전진 가담으로 레버쿠젠의 느린 후방 빌드업을 높은 위치에서 끊어낼 수 있는 구조다. 레버쿠젠은 시크텔라 알레이스 가르시아의 조합이 위협적이지만 빌드업 템포가 느려지는 구간에서 골키퍼까지 볼이 내려가며 전체 리듬이 자주 끊기는 패턴이 반복된다. 직전 리그 맞대결에서도 도르트문트가 상성 5위를 확인한 만큼 리턴 매치인 이번 포칼컵에서도 도르트문트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전방 압박 타이밍과 빌드업 속도의 차이, 그리고 리턴 매치라는 심리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승부의 무게추는 도르트문트 쪽으로 확실히 더 기운 흐름이다. 11.12-3 라리가 FC 바르셀로나, AT 마드리드. 이 경기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진하는 바르셀로나와 중원 수비 라인의 응집력과 전환 효율을 앞세운 AT 마드리드의 대결이다. 바르셀로나는 단위 올모를 중심으로 2선에서 삼각형을 만들며 라민 야말과 페란 토레스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상대 블록을 벌리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 일정 시간 동안은 바르셀로나가 높은 점유율과 박스 근처 점유를 통해 시종 일관 압박을 가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종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 부근까지 끌어올린 채 경기하는 구조는 줄리아노 시메오네처럼 발 빠른 공격수를 상대로 치명적인 뒷공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이 전방에서 막히고 전환이 늦어지는 순간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직선적인 침투로 라인 사이, 라인 뒤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그리즈만은 이런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공을 받아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며 바리오스는 탈압박 이후 곧바로 전진 운반으로 역습의 속도를 높일 것이다. 세트피스 국면에서도 AT 마드리드는 준비된 패턴과 정확한 킥, 세컨볼 집중력으로 상대 박스를 두드리는데 능숙하고 바르셀로나는 이 부분에서 수비 라인과 마킹 전환이 종종 흔들려 실점 위험이 높다.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다니 올모와 라민 야말의 개인 기량을 통해 언제든지 한 번의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공격 재능을 갖고 있어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 일방적인 흐름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큰 뒷공간을 내주는 팀과 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공격수를 보유한 팀이 맞붙는다는 점에서 전술적 상성은 AT 마드리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바르셀로나가 득점을 위해 라인을 더 끌어올리는 순간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침투와 그리즈만의 결정력이 결합된 역습 한두 번이 승부를 가르는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핵심 포인트: 바르셀로나는 하프라인 부근까지 수비 라인을 올리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그만큼 뒷공간 리스크가 이번 시즌 내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AT 마드리드는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발 빠른 침투와 그리즈만의 연계, 바리오스의 전진 운반을 통해 바르셀로나의 높은 라인 뒤를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세트피스 활용 능력과 준비된 패턴에서는 AT 마드리드가 앞서 있는 만큼 팽팽한 흐름 속에서 코너킥, 프리킥 한두 번이 경기의 균형을 깨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전술적 상성과 뒷공간 리스크, 세트피스 디테일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효율적인 역습과 세트피스로 바르셀로나를 흔들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이다. 12.12-3 코파 이탈리아 유벤투스 우디네세 칼초. 이 경기는 3-4-3 유벤투스와 3-5-1 우디네세가 맞붙는 3백 간 대결이지만 실제 승부 초점은 중앙 미드필더들의 위치 선정과 전환 속도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유벤투스는 로카텔리가 수비 블록 앞에서 전환 스위치를 쥐고 있고 데이비드와 일디즈가 라인 사이에서 번갈아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구조라 상대 중원 간격이 조금만 벌어져도 곧바로 전진 패스 한 번으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우디네세는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 교환이 매끄럽지 못해 볼을 잃었을 때 누가 먼저 압박에 나가고 누가 커버를 들어가야 하는지 합이 맞지 않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발생하는 순간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사이에 넓은 공간이 열리고 바로 그 지점을 유벤투스가 집요하게 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디즈는 이런 전환 타이밍을 읽는 감각이 좋은 유형이라 우디네세의 패스 미스가 나오는 순간 재빨리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침투해 수비 간격이 벌어진 틈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로카텔리가 인터셉트 이후 첫 터치를 전방으로 가져가고 데이비드가 센터백을 등지고 볼을 떨궈주는 장면이 한 번만 만들어지면 일디즈는 곧바로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각도를 만들 수 있다. 우디네세는 숫자상으로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지만 위치 교환과 커버 타이밍이 불안하다 보니 전환 상황에서 오히려 중앙이 더 쉽게 뚫리는 역설적인 약점이 있는 팀이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굳이 전반부터 라인을 무리하게 올릴 필요 없이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와 세컨드 볼 회수를 통해 리듬을 잡은 뒤 후반으로 갈수록 우디네세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노려 일디즈의 침투 빈도를 높이는 쪽이 효율적인 시나리오다. 또한 컵대회 특성상 한 번의 실수가 곧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디네세는 빌드업에서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하려다가도 압박에 몰리면 무리한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이중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부담까지 감안하면 유벤투스는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운 뒤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쪽에 가깝고 우디네세는 중앙에서의 작은 패스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실점 위기로 연결되는 위험한 균형 위에 서게 된다. 후반 승부처로 갈수록 우디네세 미드필더들의 간격과 집중력이 조금씩 흐트러지면 유벤투스는 일디즈를 중심으로 한 2선 침투와 세컨드 슈팅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더 자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 교환과 커버 타이밍이 무너지는 순간 유벤투스가 준비해둔 전환 패턴과 일디즈의 침투가 한 번에 폭발하며 경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는 쪽이 자연스럽다. 핵심 포인트. 유벤투스는 로카텔리의 전환 패스와 데이비드의 연계, 일디즈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결합해 전환 상황에서 한 번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디네세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위치 교환이 매끄럽지 못해 전환 상황에서 커버링이 늦고 패스 미스가 반복되는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그 타이밍에 일디즈가 빠르게 침투해 수비 간격이 벌어진 틈을 파고들 수 있다면 유벤투스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연속으로 열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중앙 조직력과 전환 속도에서 더 완성도 높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유벤투스가 일디즈의 침투와 로카텔리의 전개를 앞세워 승부처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13.12-3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토트넘 호스퍼.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수의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메잘라와 인사이드 포워드가 만들어내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어느 팀이 더 잘 활용하느냐가 흐름을 가르는 한판이다. 뉴캐슬은 토날리가 중앙에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반복하며 반스가 넓게 벌린 측면과 엘랑가가 찍히는 박스 안을 삼각형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다. 토트넘 포백은 하이라인을 유지하려다 보니 하프 스페이스에서 한 번 타이밍이 어긋나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이 틈으로 토날리의 침투와 엘랑가의 문전 움직임이 동시에 파고드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반스는 좌측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상대 풀백을 안쪽으로 끌어들인 뒤 토날리가 그 바깥 라인이나 안쪽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방식으로 위치를 교환해 토트넘의 마킹 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히샬리송과 쿠두스, 사비 시몬스가 전방에서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여지가 충분하지만 뉴캐슬이 중원에서 압박 방향을 잘 유도해준다면 빌드업 초반부터 패스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전개 과정에서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는 구간에서 볼을 잃는다면 뉴캐슬은 토날리의 첫 전진 패스와 엘랑가의 침투, 반스의 안쪽 러닝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박스 근처로 진입하는 역습 패턴을 가동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토트넘의 전진 수비에 들어가는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포백과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넓어지고 그 순간부터는 뉴캐슬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더 수월해지는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개인 기량이 뛰어난 공격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나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개인 돌파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라인 간격 관리, 그리고 메잘라의 침투와 박스 안 마무리의 연계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뉴캐슬이 홈에서 경기 흐름을 끊김없이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쪽에 가깝다. 결국 이 경기는 뉴캐슬이 토날리의 대각선 침투와 엘랑가의 골 결정력을 앞세워 토트넘 포백의 하프 스페이스 커버 문제를 집요하게 찌르며 주도권을 가져갈 흐름으로 그려지는 매치업이다. 핵심 포인트: 뉴캐슬은 토날리의 메잘라, 무브먼트와 엘랑가의 문전 움직임, 반스의 인사이드 침투를 연계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토트넘은 4-3-3-3-1 라인 운영 과정에서 포백과 중원 간격 관리가 흔들리며 하프 스페이스와 풀백 뒤 공간에서 마킹 혼선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전진 수비에 들어간 체력 소모와 라인 유지 문제로 인해 뉴캐슬의 전환 속도와 박스 침투 패턴이 더 위력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전술 구조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박스 안 결정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뉴캐슬이 홈에서 토트넘의 라인 유지 문제를 파고들며 승부를 가져갈 흐름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